20대 연쇄 살인마의 등장에 전국이 공포에 떨던 바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돌아오지를 않네요. 자,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 용의 주도한 범인 때문에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는 현장, 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죠. 여기 저기 신고 좀 하려고. 그래서 준비한 쫑, 결정적 한방 제보 19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이렇게 주요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만 5,479건으로 하루 평균 무려 1,303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와. 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검거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결정적 한방 제보 19, 11일 공개합니다. 대학 채팅방에서 생긴 일. 2012년 1월 국내 K대학교의 학내 채팅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A씨는 SNS를 통해 네덜란드 한 회사에 긴급 제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네덜란드에서 수사관들을 급파 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데 국제적인 공조 수사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게. 당시 A씨가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에요. 내가 바로 네덜란드 K사를 해킹한 사람이다. 나 쩔지? 뭐? 네가 그 해커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 외국인이 단순히 허풍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뇌리에 스친 한 가지, 바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해커들이 네덜란드인 80%가 사용하는 대표 통신기업 K사의 300여 대 서버에 침입,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회선을 마비시킨 해킹 사건으로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해커들은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9개 나라를 넘나들며 주요 대학과 기관 서버들을 해킹, 그리고 해킹에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버에 침입해 자신들의 범죄를 과시했던 겁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뭐 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익명성 기대가지고 장난 끌어올리고 막 뭐 허세, 허풍 이런 거 많죠. 허풍 떨고 막 이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몰라서 나선 게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자, 네덜란드 경찰과 한국 사이버 테러 대응팀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커들의 아이디,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와 호주에 거주하던 두 국제 해커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 A씨의 제보는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니, 해커들이 네. 사실 그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 그 IP도 다 우회하고 사실 역으로 추적해서 잡히는 게 되게 어렵게끔 그렇게 잘 숨어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빨리 나왔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 속으로 꽁꽁 숨을 뻔한 해커들을 잡아낸 빛 같은 제보. 어둠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9위 공개합니다. 모모 살인범을 잡은 제보.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둑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아까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아 씨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 씨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바로 바꿨네. 도망다니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 씨 같아요. 사실 이치하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 씨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결정적 한방 제보 19 8위를 공개합니다.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2012년 5월 미국 뉴욕의 경찰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33년 전 그 아이 당신이 죽였잖아. 네,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33년이나 숨어있던 범인이 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건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당시 6살이었던 꼬마 에탄 파츠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파츠. 밝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각종 뉴스와 신문 일면에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 경찰은 물론 FBI까지 나서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사라진 파츠의 흔적,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파츠가 실종된 지 4년 만인 1983년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파츠의 실종일인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팩에 실종 어린이의 사진이 게재된 것도 이 파츠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캠페인까지 있었다면 뭐 정말 온 국민이 계속해서 이 파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유, 안타깝네요. 결국 실종 22년 만인 2001년 안타깝게도 파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뭐 실종이 됐건 사망이 됐건 어떻게 처리가 됐건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가족들의 마음. 가만 속에. 시신이라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휴. 그런데 영원히 잊힐 뻔했던 파츠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발생 31년 뒤 2010년 맨하튼 검찰청에 사일런스 벤스 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파츠 사건을 재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뉴욕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전에 그가 뉴욕에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 사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과거 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뉴욕 경찰은 즉시 에르난데스를 체포. 그리고 집요한 추궁 끝에 그가 33년 전 이 파츠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와, 솔직히 그냥 설마 하고 그냥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에르난데스는 에탄 파츠 살해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범을 보며 파츠의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오래된 사건을 집요하게 잊지 않고 수사했던 분들이거든요. 장기 비제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저희도 뭐 아이를 찾는다는 제보나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7위를 공개합니다. 소녀를 지옥에서 구한 원더우먼. 지난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에 새해를 맞아 외식을 하러 4명의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여보, 뭐 먹을래? 우리 딸은 요거? 에이, 너 좀 가만 좀 있어! 이때 식당 매니저 플라베인 카발로는 잔뜩 풀이 죽은 소년을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소년의 얼굴과 팔에 든 거뭇거뭇한 멍자국들이었습니다. 아휴, 아동학대인가 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선 무턱대고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던 중 카발로에게 떠오른 아이디어. 그녀는 곧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괜찮니? 라는 글씨를 적었고요. 소년의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년이 볼 수 있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소년은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구. 이후 카발로는 다시 한번 정말 괜찮니? 라고 적은 종이를 보여줬고요. 소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미심쩍음이 남아있던 카발로는요. 몇 분 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쓴 쪽지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지야 소년은 카발로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포기하지 않은 저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소년의 사인을 확인하자마자 카발로는 곧바로 올랜도 경찰에 아동학대 제보를 했고요. 와. 이후 소년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는데요. 이 어린 소년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남자아이의 평균 몸무게보다 무려 9kg이나 적게 나갔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뭐야.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예술가는 카발로를 원더우먼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를 한 카발로. 그녀는 한 소년을 지옥에서부터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6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미국 FBI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플로리다에 사는 니콜라스 크루즈가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게다가 소총과 탄약을 구입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어이구, 뭐야? 이야, 무서운 사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뒤인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학교 건물 안팎을 오가며 학생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크루즈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네. 아니, 제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시 관할 지역인 마이애미 지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 제보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 난사를 예고한 제보는 그 많은 제보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죠. 지나치면 안 되는 제보였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BI가 묵살한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년 9월 한 너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나는 전문적인 학교 저격수가 될 거다. 이 끔찍한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 역시 니콜라스 크루즈였는데요. 이후에 이 댓글을 본 해당 너튜브 채널 담당자는 곧바로 댓글을 캡처해 FBI에 제보. 그러나 당시 FBI는 댓글을 남긴 니콜라스 크루즈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닭을 총으로 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사인을 무시합니까? 사전에 네. 다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17명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FBI.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앞선 특종이 FBI가 시민의 제보를 묵살해 생긴 안타까운 소식이었다면요. 이번엔 FBI가 제대로 FBI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갱스터 제임스 화이티 벌저. 그는 보스턴 윈터힐이라는 갱단의 두목으로 살인, 협박, 마약 거래 등 범죄 혐의 보고서만 200쪽이 넘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FBI는 1995년부터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잠적한 화이티 벌저를 인터폴과 공조하며 쫓았지만 그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FBI의 수배 명단 1순위에 오른 그의 현상금만 무려 한화 약 20억 1천만 원이었고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수년간 19개의 국에서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6월 화이티 벌저가 모습을 감춘 지 무려 16년 만에 FBI는 드디어 극적으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오, 저같이 16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게.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화이티 벌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2011년 FBI는 화이티 벌저의 여자친구 캐서린 브레이그가 함께 잠적했다는 사실에 주목. 16년 동안 찾아 헤맸던 벌저 대신 그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의 나이대인 6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주부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대 현상 수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This is an announcement by the FBI. Have you seen this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for tips leading to Catherine Grieg's whereabouts. She is wanted for harboring James Whitey Bulger, a fugitive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60-year-old Grieg is the girlfriend of 81-year-old Bulger. Call the tip line at 1-800-CALL-FBI. 그 결과 광고를 방영한 지 단 하루 만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캐서린을 본 것 같아요. FBI는 제보 전화 내용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이티 벌저와 여자친구 캐서린을 체포. 자,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화이티 벌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여자친구 캐서린은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도 FBI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1997년 1월 20일 부산 교도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 범죄자가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부산교도소.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기억하죠. 당시 진짜 전국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었고. 당시 신창원의 탈옥에 초비상에 걸린 경찰들, 신창원의 연고지는 물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을 수색,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그러다 그가 탈옥한 지 9개월 만인 1997년 10월 15일 경찰은 신창원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다방 종업원 전 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경찰입니다. 신창원 아시죠? 눈에 불을 켜고 바로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낌새를 채고 달아난 신창원. 경찰은 허무하게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옥 1년여 만인 1998년 3월 6일 경찰은 신창원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차려진 검문소에서
드디어 신창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창원은 재빠르게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눈앞에서 따돌린 것만 무려 5차례. 국민들은 신창원을 잡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 이건 경찰과 마주쳤는데도 어떻게 도망을 쳤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자, 그렇게 신창원의 행적이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던 그때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야, 이 녹취가 있었구나. 아니, 신청원이 좀 불가능한 맞는데, 인생 사기가 어때요, 아저씨? 거의 신청원이랑 똑같아요. 내가 김전자도 있는데, 예. 좀 맞다고 봐야죠. 여자하고 같이 사귀었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집안에 운동기구가 기억난다. 있고, 예, 운동기구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결혼사진이었더라고요. 결혼 사진이 없어요? 아, 결혼 사진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셨구나. 결국 신창원은 탈옥 2년 6개월, 907일 만인 1999년 7월 16일 수리공 A씨의 제보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자, 이번 특종 역시 결정적인 제보 덕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바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만에 무려 20여 명의 노인과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마 유영철. 아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많은 희생자가 났었던. 네네네. 영화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소재로. 아, 맞습니다. 영화 장면을 봐도 무섭더라고. 특수절도 및 강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유영철은 아내 이혼 통보에 분노하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끝도 없이 추락.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파악,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동안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희대 연쇄 살인마의 등장에 전국이 공포에 떨던 바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고 나가기만 하면 돌아오지를 않네요. 당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여성 출장 마사지사들이 휴대폰 끝번호가 동일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는 출장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다고 제보했던 겁니다. 아휴. 아, 그래서 이 추격자 거기서 야, 4885. 너지? 진짜 저때 유영철 사건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어요. 당시 제보 전화의 내용대로 또 똑같은 번호로 출장 마사지 요청이 들어오자 경찰은 남성이 있는 곳으로 출동.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희대 살인마 유영철에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용기자가 마사지 도우미를 또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는 제보자의 추가 제보를 받고 용기자와 약속한 약속 장소인 마포구 노고산동 노상에서 검거를 하였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멈추게 된 유영철의 잔인하고도 엽기적인 살인 행각.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를 막는 중요한 제보가 됐습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8일) 미국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3일 전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실려온 27살 청년 제프 바우만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수술 후 마취 기운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바우만은 정신이 들자마자 메모지와 펜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Bad. So the guy looked right at me.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을 부상시킨 범인을 봤다라는 제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우만의 메모가 공개되자 보스턴 마라톤 테러 결정적 제보 입수. 바우만의 메모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보스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저거 너무 끔찍했잖아. 이 사건이었구나. 그 보스턴 테러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저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이 테러 가방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오후 2시 50분경 마라톤 결승 지점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지면서 세 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9.11 테러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미국 경찰과 FBI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수사에 돌입. 9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테러 직후 FBI는 테러 현장 주변에 600여 대의 CCTV를 수집. 이때 모인 데이터만 10테라바이트. 이는 영화 10,000편에 해당하는 분량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상황.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FBI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 CCTV가 있다고 해도 저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봐야 찾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네. 그런 상황에서 테러 용의자를 목격한 바우만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메모로 남긴 이 결정적인 제보. 이 메모는 곧바로 FBI에 전달됐고요. FBI는 바우만에게 테러범에 대한 구체적 인상착의까지 확인하며 테러 현장의 수많은 인파 중 2명을 용의자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제보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때 테러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2다리를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거군요. 그렇죠. 깨어나자마자 어쨌든 처음으로 하신 게 제보니까 의식이 오자마자, 그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바우만의 제보로 보스턴 테러범 수색은 급물살을 탔고요. 바우만이 제보한 바로 다음 날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어쨌든 테러범을 체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또 어떤 연쇄 테러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적 한방 제보 19, 저 한 기자의 2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94년 9월 16일 새벽 3시 서울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엽기적 살인 행각으로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로 기록된 지존파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참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너무 잔혹해서. 네. 지존파는 부유층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행동 강령을 세우고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취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사체를 소각할 화덕까지 설치한 일명 살인 공장, 비밀 아지트까지 있었는데요. 이해가 안 간다. 1년 3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지존파.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이 여성의 제보로 지난 살인 사건들이 모두 관련이 있고 그 배후에 지존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제보가 아니었으면 지존파 못 잡고 또 더 많은 피해자, 우리가 또 보고 싶지 않은 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납치돼 끔찍한 시간을 보낸 지 8일째 되는 날, 지존파의 일당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자 자신이 간호하겠다며 전남 영광 읍내의 한 병원에 동행했고요. 지존파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쳐나와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숨었다가 택시를 3번 갈아타며 이동. 아슬아슬한 숨바꼭질 끝에 서울의 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이자 생존자 분이면은 사실 더 제보하기 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제보를 했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무섭죠. 경찰은 지존파의 본거지를 급습. 그렇게 1994년 9월 21일 지존파 일당을 검거하며 그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한이 맺혀. 충격이었어. 저도 충격이었어요. 반성하는 태도가 아예 안 보여. 결국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며 끔찍한 지존파 살인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이대우 형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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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일상 곳곳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합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인들의 하나된 마음인 것 같아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사는 어떤 기사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테러 용의자를 찾은 결정적 메모입니다. 극심한 피해를 준 극악무도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더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데스크 이대우 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를 준비했어요. 용기 있는 고발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제약회사를 고발합니다. 2009년 9월 세계 3대 제약회사인 P제약회사는 23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P회사는 남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 비아그 B를 만든 유명 제약회사입니다. 1992년부터 P제약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근무한 코프친스키.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한 약 중에 일부 약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속여서 약을 판매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약을 최대치로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호화 리조트로 초청해서 향응을 제공하고 검은 돈인 리베이트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전히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을 판매해야 하자 영업사원 코프친스키는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했고요. 결국 이런 비리를 참지 못해서 고심 끝에 부정주장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과 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겠지. 1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무려 6년이라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2009년 P제약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불법 판촉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사상 최대 벌금인 약 2조 8천억 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P제약회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폭리, 또 부정행위를 취하는 여러 제약회사의 불법 판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2위 공개해 주세요. 영화가 풍부한 일본의 핏빛 바다. 2009년 7월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나 이거 봤어. 이 뭐야? 이 뭐야? 푸른 바다가 붉은 핏빛으로 물든 이곳은 일본 와카야마 현의 작은 마을 타이지의 앞바다입니다. 이 타이지 마을은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돌고래잡이를 시작하는데요. 어부들은 배몰이를 통해 100여 마리의 돌고래 떼를 해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공연용 돌고래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날카로운 작살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고요. 거기에 새끼 돌고래를 유인하기 위해 어미 돌고래를 먼저 사냥해서 그 슬피 우는 울음소리마저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죠. 일본 정부가 한 해에 돌고래를 잡을 수 있는 포획 쿼터를 1,500에서 2,000마리로 정하는데요. 타이지 마을은 이 포획 쿼터 승인과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포경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포경이 이루어지는 이 마을에 몰래 잠입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돌고래 보호 운동가 릭 오베리와 다큐멘터리 감독 루이 시호요스. 그들은 잔인한 돌고래 사륙 현장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이 핏빛 바다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수중 촬영 감독, 녹음 전문가, 그리고 전문 다이버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그 참혹한 바닷속으로 잠입했는데요. 결국 그들이 힘겹게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2009년 더 코브, 부제 돌고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는 선명한 핏빛 바다가 잊히지 않는다. 일본의 만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분노했고요. 201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지 마을은 자신들의 전통 어업 방식이자 생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돌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겠다! 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나쁘면 전통도 없애야죠.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동물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돌고래 포획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돌고래를 포획해서 식용과 공연용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채로 포획한 돌고래는 한 마리에 무려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고래 수족관을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부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 잔혹한 돌고래 학살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0일이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종교, 사이언톨러지 내부 자료 폭로. 2007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12명의 이라크 국민 살해 영상 공개. 2017년 5,000명을 도청한 CIA 해킹 사건 고발. 2006년에 설립된 뒤 단 3년 만에 미국 3대 일간지인 W포스트가 지난 30년간 이룬 성과보다 더 영향력 있는 특종을 세상에 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 불리며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줄리안 어산지. 올해로 48세인 그는 16살 때부터 시드니 국영통신사의 컴퓨터 시스템과 미 공군이나 미 최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악의적인 성격이 아닌 정보의 공유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가 이렇게 해킹을 시작한 이유, 정보 유통을 통해 정부의 위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아이슬란드에서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킬리크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이 엄청난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 건가요? 어산지와 동료들이 기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해킹에 나서기도 하고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위킬리크스는 기득권 계층이 저지른 수많은 부정부패를 포함 무려 120만여 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내부 고발자 줄리안 어산지는 위킬리크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면을 씌워주면 진실을 말하죠. 이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요. 폭로의 대명사가 된 위킬리크스의 파워. 무려 한 나라의 독재 정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튀니지에서는요. 10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무려 23년간 독재 정치를 하던 벤 알리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명 제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이 변화의 물결은 바로 위킬리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 11월 28일 위킬리크스는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를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 문서 중에서 주 튀니지 미국 대사 로버트 고덱이 국민의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보낸 전문이 바로 혁명의 발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전문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과 일가 친척이 장장 23년간 마치 거대한 마피아 집단처럼 굴림,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온갖 사치를 부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특히 튀니지 대중을 분노케 만든 내용은 미국 대사인 로버트가 지난 2009년 대통령 사위 자택에 초청받은 뒤 작성한 글인데요. 대통령 사위인 모하메드 집에는 50m 길이의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실제 로마 시대 유물이라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인과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 일가의 사치, 또 부패상을 만천하에 까발린 것이죠. 튀니지 국민은 대통령 일가의 민낯을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독재자가 수십 년간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릴수록 튀니지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와 고실업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2010년 12월 컴퓨터 공학도였던 26세 청년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이 기폭제가 돼서 마침내 이듬해 1월 튀니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몰래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고요. 마치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의 나라가 풀뿌리 민중의 힘, 피플 파워에 의해 막을 내린 순간이 됐습니다. 폭로의 아이콘이 된 위킬리크스가 거둔 첫 번째 혁명. 더욱 의미 있는 건 튀니지에서 시작된 제스민 혁명이 이웃 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국가로도 번져서 아랍의 봄을 알린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9위 공개합니다. 군 비리에 맞선 해군 장교의 양심. 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한 폭로. 군대에서 10억 원대 방산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본부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된 군납 비리. 당시 군납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은 바로 계룡대 근무 자원단의 김영수 소령이었습니다. 2006년 2월 그는 해군과 공군 본부에 필요한 기품들을 구매하고 지원해주는 군수처의 근무 지원과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새로운 업무를 얼른 파악하기 위해 김소령은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매 계약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하게 된 그러고 보니까 이 회사 것만 다 비어있네? 군 비품 구매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할 건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사양 품질의 비품들을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내 검은 비리를 알게 된 김소령.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달걀로 바위치기였을 뿐. 3차례가량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불가, 혐의 없음. 그러는 사이에 그는 군대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같은 해 9월에 업무 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 조치까지 받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기 편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그는 군부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해군 내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군납 비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 그들을 통해 온갖 비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군대 내 비리를 한 언론사의 기자와 의기투합, 군납 비리에 관한 폭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인쇄만 남겨두고 기사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신문사 기자가 M본부 탐사보도팀 PD에게 이 제보를 넘겼고요. 결국 김소령도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군대가 숨겨왔던 이 거대한 비밀은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군대 군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만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재조사에 착수. 한 달 만에 군납 비리에 연루된 31명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이야, 정말 큰일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와서야 또 박수를 치게 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김소령은 스스로 전역을 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러나 공익제보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 전문가가 돼서 제보 상담과 컨설팅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벽 같은 군 내부의 검은 비리에 당당히 맞서 싸운 부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8위 공개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중미의 빈민국 IT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은 IT를 폐허로 만들고 약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IT 이재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2018년 2월 9일 영국의 한 일간지에선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IT의 이재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 구호의 가면을 쓴 채 한 푼의 돈, 한 줌의 식량을 미끼로 추악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게 또 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성매매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구호단체. 설마. 에이. 와, 구호단체가 그걸 했다고요? 사실 도와주러 가서? 자, 1942년 빈곤 퇴치를 위해 설립된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옥스팜은 국제구호단체 중에서도 선봉에 있던 곳이었고요. 90여 개국의 만여 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엄청났던 곳입니다. 옥스팜의 내부 직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인 IT에서 당시 IT 사무소장이었던 롤란드 반 하우어 마이런 소장을 포함 7명의 직원이 이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구호단체가 아니라 악마 아닙니까? 악마네. 악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악마죠. 자, 그리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건 이재민들에게 쓰여도 부족한 자선 기금이었다는 와. 그 돈으로 했다고? 와. 자, 옥스팜은 2011년에 자체 조사를 통해 3명은 자진 사퇴, 4명은 해고 처분을 당하는데요. 당시 옥스팜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쉬쉬했고요. 그 결과 7명 중 일부는 다른 자선단체에 버젓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진 않죠. 내부 직원들 폭로 이후 옥스팜의 부대표 헤니 로렌스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요. 뒤늦게서야 문제 개선을 위한 내부 고발 한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뭘 사퇴해요? 사퇴 말고 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죠. 정말 그 다른 국제구호단체나 기부활동의 불신을 조장한 사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괜히 커요, 이게. 정말 선의의 뜻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의 구호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불신을 심어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옥스팜 스캔들을 두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구호단체에 만연한 문제다. 라며 전 세계를 향해 고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파키스탄의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로 지낸 앤드류 맥클라우드인데요. 평소 유엔의 불합리한 운영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결국 2009년 유엔을 나와 유엔 구호요원들의 지원국 아동학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구호단체 비리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옥스팜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지자 그가 지난해 영국의 전 국제개발부 장관에게 남겼던 조서 내용이 최근에 영국 유력 일간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오게 됩니다. 자,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유엔 측에선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며 성추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 내용은 2016년 1년간 유엔과 구호단체 직원들이 지원국에 있는 현지인 3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반기를 든 전 유엔 긴급조정센터 책임자 앤드류 맥클라우드 씨는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보고에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즉, 근 10년간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6만 명?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6위 공개합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목숨 건 고발. 2015년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마약 소굴에 구매자인 척 몰래 잠입한 한 남자. 중국의 마약 구매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한 거였죠. 그럼 뭐 이분은 그럼 경찰이에요? 이 남자의 정체는 50대 평범한 아버지 로드 브리치였습니다. 2013년 호주 로드 브리치의 아들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구매한 환각제를 흡입한 뒤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각 속에 호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서 안타깝게도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이 흡입한 25I MBOM이라는 환각제는 경련과 공격성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합성 마약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약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버지 로드 브리치.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 마약 밀수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정보를 모은 결과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환각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호주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팀과 의기투합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좌절하고 맙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 환각제가 법적으로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다른 방법을 강구, 바로 마약 판매 실태를 고발하기로 합니다. 로드 브리치는 마약 구매자인 척 안후이성에 있는 마약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20대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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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젊은
마약 제조업체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연구라는 명분 아래 환각제를 만들고 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약을 위장해 배송하는 방법, 마약 거래 장면, 켜켜이 쌓인 환각제 등을 모두 몰래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실태는 방송을 통해 호주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요. 또한 마약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이번에 5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얼굴책 가입자를 뒤흔든 고발. 2018년 3월 23일 얼굴책의 창업자이자 괴짜 천재라 불린 저커버그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And I'm really sorry that this happened. 그가 이렇게 사과한 이유, 얼굴책 가입자 무려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가공을 했고요. 이 정보들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은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C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실제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었죠.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사실을 영국의 진보 신문사인 오지의 캐드 윌러더 기자를 통해 폭로를 했는데요. 얼굴책의 성격 분석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입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이 정보를 데이터 분석 기업이 가공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발 이후에 영국 신문사의 캐드 윌러더 기자는 크리스토퍼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거대한 폭로자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마크 저커버그는 대중들에게 해커버그다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굴책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G사에 따르면요. 얼굴책에서는 광고주들이 특정 이용자들을 겨냥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으로요. 사용자들의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심지어는 스마트폰 통화 내역까지 수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갔네요. 결국 폭로 후 밝혀진 사건들로 얼굴책의 시가총액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600억 달러, 약 65조 원의 손실을 보이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4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미 전역을 경악해 한 여성의 고백. At age 15, when I suffered from chronic back pain, Larry sexually assaulted me repeatedly under the guise of medical treatment for nearly a year. 이 고백을 한 여성은 미국의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레이첼 댄 홀랜더인데요. 이후 미국 체조계는 거대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고통을 받은 156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잔혹한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는 단 한 사람.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 레리 나사르였습니다. 훈련 힘들게 받으면서 제일 의지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열받아. 레리 나사르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가대표 여자 체조팀의 주치의로 근무하며 메달 획득에 공을 세운 주치라는 평가를 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벗겨진 그의 가면 뒤에는 추악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가치 판단이 미숙한 10대 소녀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한 소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는 6살입니다. 어머머. 이 사실을 안 전 국민은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난 너희를 낫게 할 수 있어. 내 특별한 치료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라고 주입시키며 말을 악질이네요. 예. 그러나 그 더러운 악행은 선수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맡은 로즈마리 판사는 156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주치의 레리 나사르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156명의 선수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번엔 약자를 위해 50여 년간 강한 목소리를 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비벌리 힐스 지역의 한 기자회견장. He was going to introduce me to someone from the Ford Modeling Agency, and he gave me a blue pill. His behavior was like that of a predator. 이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원로 코미디 스타 빌 코스비.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었던 그 미국 시트콤 코스비 가족. 누구나 봤어요, 누구나. 2014년 수십 명의 여성이 실명을 내건 폭로로 그의 추악한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빌 코스비가 28살이었던 196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0년이 넘도록 5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수면제 등을 먹이고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에 시리에 빠진 성범죄 피해자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리아 올렛. 40년 넘게 약자와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희롱, 부당해고, 고용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맡아온 미국의 인권 변호사인데요. 사람들이 그녀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른 변호사들이 맡지 않는 정말 약자를 위한 사건들을 주로 맡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빌 코스비 성범죄 사건도 그녀가 나서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변호하게 된 거죠. 공소시효라는 법에 막힌 이 사건. 그래서 그녀는 아예 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글로리아는 미국 여러 주의 의회를 다니며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발언을 했고요. 결국 그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주에선 강간 공소시효 폐지 안건이 상정. 이후에 글로리아는 빌 코스비 성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했고요. 그렇게 기나긴 싸움 끝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폭행 신고의 10년 공소시한을 폐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자,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고발, 각계각층에서 낸 양심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기자와 저성 기자 1위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비범한 고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1세기 마루타. 자, 그럼 제가 먼저 특종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2003년 K본부의 한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보한 내용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옛날 사건은 아닌데 잊고 있었네. 저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보건위생에 대해 가장 청렴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혈액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말라리아, 에이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을 무분별하게 체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혈액들이 의약품 제조나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적십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네 일이나 잘해.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방송팀에 제보를 했고 2003년 7월 19일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은폐될 줄 알았던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한 여러 시민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적십자사를 고발. 5개월 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적격 혈액 무려 76,677건을 시중에 유통. 게다가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0여 명의 혈액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분노가 터지는 건 집에 애들 있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또 건들면은 마음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가 사직 또는 해임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혈액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 개선 기획단을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저성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 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 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진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송혜민 기자님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기사에 평가를 내려주신다면요? 예,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런 양심적인 고발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1세기 마르타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고아였잖아요. 이런 아이들인데다가 정부가 또 이런 충격적인 실험을 허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폭로가 성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혹은 영유아의 인권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라도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